뉴욕 증시가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소비 관련 지표가 미지근하게 나온 데다 백화점이 잇따라 소비 회복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저가 매수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우는 16포인트 내려 1303에 끝났습니다. 유럽 증시는 2분기 유로존 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하반기 역내 경기 둔화 전망을 배경으로 부업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도 나흘째 약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소비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0.5%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자동차와 휘발유 판매 호조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월보다 0.4% 늘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에 비해 0.3% 올라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반전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부 희석시켜줬습니다. 미시건대 8월 소비 심리 지수는 69.6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69를 웃도는 기록이며 전달보다도 1.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었지만 끝끝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로써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반전했고요. 지난 한 주 3대 지수 모두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우는 또한 16포인트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1300선을 겨우 지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대 변수였던 7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악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임고 매니지먼트에서 강현섭 과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정도면은 뉴욕 증시가 반등이 나와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소매 판매, 소비 부진이 발목을 잡은 모양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했던 이제 소매 판매하고 이제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는 이제 경기 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유로존의 GDP는 이제 1%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상승 분위기로 이어갔었습니다. 근데 시작 전에 이제 CPI 지표하고 이제 소매 판매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CPI 지표는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덜었었으나 네. 소매 판매가 이제 0.4% 증가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0.5%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시경 발표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컨센서스를 상회한 반면에 같이 발표한 이제 기업 재고는 부진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계속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이제 주말인 관계도 있고 해서 힘이 부족한 관계로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주목할 만한 것들은 이제 목요일 날 하락세로 돌아섰던 국제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매지표 부진 때문에 이제 백화점 업체들의 하락이 크게 눈에 띄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목요일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노드스트롬이라든지 금요일 날 발표했던 JC페니 이런 백화점 업체들이 7% 그다음에 4%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항공업종이 유가 하락을 비밀로 올랐었고 유틸리티 업종이 경기 둔화에 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올랐었지만 나머지 네. 업종들은 다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3위 백화점 업체라고 하는 JC페니 역시 실적이 뭐 나쁘진 않았는데 실적 전망치 쪽이 안 좋은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결국 4.7%나 JC페니도 급락을 했었네요. 자, 어쨌거나 소비 부진이 다시 한번 확인된 뉴욕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JC페니 등등의 백화점 쪽에 속한 그런 종목들의 실적 또한 그랬었지만 역시 지표도 소비 부진을 확인시켜주었던 주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소매 판매, 사실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예상보다 증가하긴 했었지만 그 증가율이 낮아서 문제였죠. 예, 이제 예상치가 0.5%였고요. 당초에 자동차 부문의 이제 판매 호조 때문에 네. 0.5%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었는데 0.4% 증가하면서 이제 못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지표는 이제 0.2%로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가 4.6%, 부품하고 같이 4.6%가 증가했는데, 네. 지난달에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결과였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는 이제 개솔린 쪽만 증가했기 때문에 이 역시 시장에서 반응은 실망으로 이제 반응을 했고요. 네. 하지만 소매 판매가 0.4% 증가한 거, 그리고 자동차 부분을 뺀 것이 0.2% 증가한 것이 더블 딥이 온다고 확신을 주기에는 아직 부족했다. 그래서 네.
지수가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 조금은 안 좋은 부분이긴 했어도 뭐 더블딥 우려까지 자아낼 정도로 안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역시나 3개월 만에 또한 상승 반전을 시켜줬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 좀 괜찮은 디플레 우려를 희석시켜주는 괜찮은 지표도 나왔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가 되는데요. 넉 달 만에 플러스로 상승 반전된 거 그나마 다행이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장중에 상승 반전도 됐었었죠? 네, 이제 8시 반에 발표를 했는데요. 유로존 GDP와 함께 이것은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선진국 디플레이션, 특히 이제 미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감소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제 2.6%가 증가했고요. 네. 가솔린 가격이 4.6%가 증가했는데 결국에는 이 가솔린 가격이 3개월 연속 뭐 2.4, 5.2, 4.5% 감소했던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 물가 자체는 지금 에너지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네. 그리고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이제 컨센서스와 일치한 0.1%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 추이는 이제 1월 이후에 계속 1월 달에만 마이너스였고 계속 0 이상을 기록하는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결국 예상보다 높았던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호재가 될 수 있었지만 결국 수요가 둔화되면 그러니까 소비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 물가도 결국 떨어지면서 디플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한 것인지 7월 CPI가 상승세로 턴을 한 것이 시장에는 크게 일단 종가상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편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지수는 괜찮게 나왔다면서요? 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저번에 그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9.5포인트가 빠졌다가 네. 잠깐 반전을 해서 끝났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예상치를 웃돌면서 예상치가 69였죠. 69.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월 이후에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했다면은 소비 지표가 안 좋게 나왔었고 또 백화점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 전망치가 하향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되게 부정적인 심리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이 심리 지수가 그나마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조금 약세장 분위기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 뭐 소매 판매가 예상치에는 못 닿았다라고는 하지만 증가하게 증가했었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플러스로 반전하는 모습, 또 심리는 괜찮은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눈높이에 못 맞췄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결국에 약세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우지수는 4주 만에 약세로 반전해서 주간 단위 3% 이상 빠졌고 나스닥은 더 큰 폭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유럽은 보니까 역시 이제 혼조세가 빚어진 것 같은데 유럽 쪽에도 굵직한 지표가 한 2개 정도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지표 먼저 결과를 정리해 주시죠. 네, 유로존 GDP가 이제 전기 대비 1% 성장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뉴스였고요. 네. 독일이 이제 통독 이후에 통합된 이후에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했다. 2.2%를 기록했다고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를 많이 상회했다. 네. 뭐 독일뿐만이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경우도 영국이 1.1%, 프랑스가 0.6% 상승하는 등 또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이제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려를 약화시켜주는 반면에 이제 그리스는 홀로 이제 1.5% 하락했고요. 따라서 이제 어떤 경기 회복세에 대한 이제 어떤 유로존의 우려가 이제 별로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악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국채 발행 경매를 했는데 경쟁률이 5월에는 1.74였는데 이번에는 1.27로 나와가지고 악재로 작용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초반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약보합세로 마감하게 됐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여졌듯이 유로존의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국가들, 뭐 이탈리아 등의 국채 입찰이 잘 좋지 못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리스 쪽의 성적표는 좋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하반기 이런 국가들 때문에 유로존 전체 역내 GDP 증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진에 따른 우려가 또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
독일에서도 2분기 GDP가 뭐 통동기 후에 가장 좋았지만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가도 뭐 결국 최근 들어서 또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죠.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또 국채 쪽, 미국 국채 같은 이런 안전자산 쪽은 아주 대조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잖아요.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지표의 흐름을 많이 타는 유가 같은 것이 네. 하락세가 크고요. 또 이제 달러하고 금 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상품 시장과 주식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채권 시장 같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쪽에 이제 엔화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이쪽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유가는 하락해서 75.39달러로 마감을 했고 네. 금값은 1215.20달러 50센트 하락해서 마감했고 역시 이제 유로 달러 역시 1.2754달러로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자, FOMC 기점으로 해서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자 달러화가 지금 주간 단위로도 달러 인덱스도 주간 단위로 10주 만에 지금 위쪽 플러스 쪽으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10월 미국 채금리가 2.6%대까지 진입한 상황. 이번 주에는 또 안전자산 쪽에 얼마나 더 그런 강세 신호가 이어질지 여부도 참 관심사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기술적 반등을 좀 빨리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소비 부진 쪽을 좀 빨리 털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소비 지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부터 8월 주택시장 지수,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7월 주택작공, 건축허가,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7월 PPI, 그다음에 7월 산업생산, 금요일에는 7월 경기선행지수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 지표의 부진을 털고 네. 주택 지표나 이제 산업 쪽의 지표가 나오는데 건축허가 7월 건축허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전월 대비 플러스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어떤 깜짝 전망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밖에도 화면에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지만요. 여러 가지 유통업체들 그리고 휴레패커드와 델 등의 기술주들의 실적도 이제 거의 어닝의 끝장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굉장히 부진한데 이런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이번 주에 있을 지표들의 일정 또 기업의 실적 스케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임고 매니지먼트 강효섭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말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에 실망하면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뉴욕 증시보다 한 발 앞서 기술적 반등에 지난주 금요일 성공을 한 상황인데요. 1740선대,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가 문제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740선대 지지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1720까지도 내려갔었지만 아무튼 다시 오기철 차장님을 만나는 이 시간 1740이 회복된 걸 보고 있네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그 기술적 반등 구간에 좀 접어들면서 적절한 시기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난 그 주요국 7월에서 8월 고점 대비 조정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국이 지난 147포인트 상승했고 76포인트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 12일 날 제가 이제 갖고 나온 것은 기술적 조정의 이제 마무리 국면에 와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예상되는 그 측면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네. 172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26포인트 정확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금 보면 S&P 기준으로 지금 1083
그 정도에 와 있는데요. 약 1,069포인트까지는 아직 그 조정의 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주초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난 13일 날 마감한 독일 같은 경우도 정확히 지지 되돌림폭의 50% 수준인 6,090포인트대에 가서 6,1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잠깐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 그 독일 지수죠. 지지선으로 예상됐던 6,090포인트 선에서 저가를 확인하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1720선에서 정확하게 20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기술적 지지를 확인해 줬습니다. 또한 뭐 지금 미국 시장도 좀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을 좀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주초에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실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의 지금 경기 순환 그 측면에 있어서 좀 상당히 중요한 좀 자리에 와 있는데요. 예. 일단 이러한 지표들은 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 가을 정도가 돼봐야지 확실하게 추세를 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가 주간 단위로 6주 만에 결국 약세로 전환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 주 중반에는 2% 이상 이렇게 조정 받았던 때도 있었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주 금요일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향후에 뉴욕이 더 빠져도 우리는 좀 견조하게 이 정도 이상에서 좀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경기 둔화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뉴욕이 못 오르는 것도 결국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기 둔화 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경기 둔화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 구조가 지금 뭐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좀 둔화 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측면들이 국내 그 종합주가지수에 반영이 됐고요. 네. 여타 국가들도 이런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 좀 들어가지 않느냐. 다만 이제 더 그 큰 모멘텀으로 삼을 만한 상승 모멘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 때문에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지금 선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에는 뭐 미국 시장과 여타 유럽 시장들도 반등이 나올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전략을 세워보아야 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기술적 반등했을 때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이번 주 외국인들의 컴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1800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이제는 펀드 환매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펀드 환매가 좀 잦아들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견 쪽에서는 1800을 이미 뚫으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환매를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수가 좀 힘이 없으니까 더 오히려 환매 얘기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지금 펀드 환매에 대해서는 뭐 불안감들이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 둔화에 따라서 1,800 이상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미 1,800이 가기도 전에 많은 환매 물량을 보였습니다. 예. 지난 6월 달에 약 2조 8천억 원, 7월 달에 약 3조 5천억 원이 나왔는데요. 8월 달 들어서면서 지수가 1,800 근처에 가자마자 환매 물량이 더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날 1746포인트로 끝났지만 1720선을 확인해주면서 그동안 1700에서 1800선에서 들어왔던 펀드 환매 물량이 이미 완료가 된 상황에서 1800선까지 미리 나왔기 때문에 네. 펀드 환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코스피별 지수 때 이제 주식형 펀드 순이익 규모입니다. 1700에서 1800선에 들어왔던 이 물량들은 어느 정도 지난달에 소화가 됐고요. 1800에서 1900 사이에 들어왔던 12조 원대의 그런 펀드 환매 물량들은 일부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 가격대에 들어왔던 펀드가 굳이 지금 가격대에서는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기술적인 반등을 거치고 나서 다시금 1700선대 후반대에 가면 다시 물량 부담이 될 것 같지만 지금 지수대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종목 얘기를 하기 좀 이전에요. 전반적인 전략. 결국에는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박스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2분기까지는 국내 증시가 여타 선진국 증시에 비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이유도 기업들의 실적이 여타 국가들보다 월등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주들의 조정의 빌미가 됐던, 그러면 3분기나 4분기 이후에도 국내 기술주들이 그렇게 좋을 것이냐? 예. 그렇게 봤을 때 물음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지금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1700선에서 1800선, 1770선 정도에서 박스권을 당분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발표되는 미국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시권 환매들, 그런 물량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뚫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태광이라는 종목, 요즘에 피팅 업체의 이런 턴어라운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이미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태광이라는 종목이 아주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요. 간단하게 점검 한번 받아보고요. 오늘 새롭게 언급할 종목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은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군들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피하자. 그래서 이제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 중에서 그렇죠. 기관들 수급이라든가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네. 그동안 이제 그 경기 그 순환 사이클 때문에 좋지 못했던 그런 플랜트 업체 중에서 태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침 이제 그 다른 여타 증권사에서 추천이 나오면서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태광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저평가 국면에서 좀 횡보하다가 이제 움직이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좀 앞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좀 더 홀딩하시면서 한 27,000~28,000원대까지는 계속 보유하셔도 예.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원래 25,000원 정도까지 얘기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종가가 24,600원입니다. 그러니까 25,0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지 말고 27,000~28,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얘기를 하시네요. 목표가 살짝 수정해 주셨습니다. 태광 얘기 들어봤고 오늘 언급하실 종목 어떤 건가요? 예,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뭐 거기에 이제 연장선에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인데요. 현대그린푸드는 돈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액만 한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장부가액만 지금 6천억이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9,300억대인데요. 이걸 다 합치면은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지분 갖고 있는 지분과 현금만 현금화 시킨다 하더라도 거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지수가 좀 불안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메리트를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식자 유통의 대장주로서 현대그룹의 그 든든한 유통망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 사업의 그 승패는 결국 누가 많은 고객사 그 최종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네. 현대 계열사 및 현대백화점의 든든한 고객사 및 최종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러한 측면들은 상당히 좀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한 2천억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 선점을 위한 M&A 실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마련이 돼 있어서 향후 성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현대그린푸드의 보유 주식 가치입니다. 주요 이제 기업으로는 현대백화점, 예. 현대차, 현대홈쇼핑들의 주주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것만 하더라도 현재 시가를 적용하면 8,1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그런 기업 가치들 그런 것들을 뺀다 하더라도 지금 국면에 있어서 좀 지금도 향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대그린푸드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전고점을 지금 뚫은 것도 같네요. 일단은 지금 그 차트 보시면요. 예. 1,500선이 이제 전고점 부근인데요. 지금 1,750원, 일단은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서는 지금 가장 큰 최고점인데요. 네. 지금 가격대는 13,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목표를 좀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기관들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에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수급인데요.
향후 이런 가격대가 좀 뭐 정고점 부근이라고 해서 야 비싼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뭐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가는 놈이 더 갑니다. 주가 예. 흐름상 그 수급도 좋고 기업의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향후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크게 그렇게 무리는 되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현대그린푸드 오늘 가격적으로 나와봤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안 가는 놈인 태광을 골라서 가게 만드시더니 오늘은 가는 놈을 더 잡자. 예, 현대 그린푸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6일 월요일 이슈는요. 설경제신문 산업부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가 광복절 65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이 대통령이 이제 몇 가지 주요한 발언을 내놓아서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관심사였던 것이 역시 통일세 신설이라는 부분하고 3단계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의미하고 배경 좀 간단히 짚어봐 주시죠. 아마 지적하신 대로 그 8.15 경축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게 통일세 제안인데요. 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통일세라는 문구가요. 뭐 어떤 참모들의 조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심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이제 내용을 보면 아마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축사 발언을 보면요, 뭐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든 그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네. 통일세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그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요. 네. 또 동시에 이제 그 3단계 통일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 3단계 통일 방안을 보면은 이제 우선 평화 공동체를 건설하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 경제 공동체를 건설한 뒤 그 마지막 3단계로 이제 그 민족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이 같은 통일 방안은 뭐 과거 역대 정부와 큰 차이는 없고요. 네. 눈길을 끈 게 이 통일세 문제는 계속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그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또 처음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사실 새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로 통일세 신설이란 부분을 꺼내 들었는데 글쎄요,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만일 예. 우리 국민들이 통일세를 부담한다면 일단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요? 일단 그 총 통일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뭐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그 여러 번 그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뭐 북한의 그 소득 수준을 그 항목의 80%까지 끌어올리는 전제 조건 하에 네. 한 비용이 최소 2조 달러에서 5조 달러. 그러니까 국민 1인당은 한 4만에서 10만 달러고요. 그 원화로 한 사람이면 뭐 4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들의 그 조세 부담률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또 그 현재 그 남북 관계가 되게 경색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야당에서는 그 통일세에 대해서 그 현실성 없는 국면 전환용이다. 뭐 국면 전환을 위한 멘트다.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조세 저항, 뭐 통일 비용 추산 등등의 논란도 많은데 통일세 신설과 더불어서 경축사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사실 3단계 평화통일 방안보다도 새로운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새로운 화두로 꺼내들었어요. 그렇죠. 그 새로운 화두인데 아마 네. 그 이제 공정한 사회라면 뭐 새로운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게 대중소 상생 협력을 새로운 말로 바꾼 거로 보시면 됩니다. 포장지, 새로운 포장지군요. 예, 그렇죠. 그 대중소 상생 협력이 최근 들어 뭐 관치다, 뭐 친서민, 뭐 이렇게 좀 비판의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그 대중소 상생 협력을 그 공정한 사회로라는 화두를 새롭게 바꾼 건데요. 이렇게 그 화두를 바꾼 거를 봤을 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에도 뭐 친서민 정책을 뭐 일부 비판이 많죠. 네.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그 친서민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비판이 일자 포장지를 살짝 바꿔들었는데 아는 분들도 있고 아직 눈치를 못 챈 분들도 있는데 우리 또 이종배 기자가 아주 콕 집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요즘에 뭐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범현대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그룹하고 현대그룹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같은 현대가가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 오늘 16일인데요. 고 정정 명예회장 부인인 고 변준성 여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변준성 여사의 그 3주기 제사가 열리는데요. 3주기 추모식에는 뭐 그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하고요.
또 현재원 현대그룹 회장 등 그 범현대가가 참석을 하는데요. 현재 그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그 현대자동차그룹의 그 범현대가고요. 네. 현재원 회장이 현대그룹이 그 이제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래서 이날 모임에서 그 범현대가 모임에서 그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어떤 암묵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만약 그 이날 오늘 모임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다면요. 네. 그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그 현대 간의 그 옛 현대 간의 그 이제 치열한 그 다툼이죠. 네. 그 현대 식구끼리의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자, 현대건설 인수에 양보할 수 없는 현대가 내부의 집안 싸움. 누가 승자가 될까요? 다음 소식인데 부동산 소식을 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침체 얘기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요. 무려 18주째 연속 내리고 있는데 2000년 들어서부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림세가 이어져 온 게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그 국민은행이 그 격주 단위,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시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서울 아파트 값이 현재까지 18주 연속 이런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18주 연속 하락이 2000년 들어서 그 처음인데요. 예. 2000년대 이후 그 서울 집값이 크게 하락한 시기를 보면은 총 3회가 있었습니다.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 한 12주간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있고요. 예. 또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15주간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뭐 2020년 4월부터 맞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18주가 되는데요. 네. 그 현재 정부는 그 8월 말께 이제 부동산 대책을 좀 내놓을 예정인데요. 그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 수위가 어느 정도 당길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값이 12주 연속 내린 적도 있었고 15주 연속 내린 적도 있었는데 이제 18주 연속 내린 것으로 새 기록을 또 쓰게 됐네요. 자, 그리고 나로호 1, 2차 발사 실패했었죠. 여러분들 다 안타까운 뉴스로 많이들 접하셨을 줄 아는데요. 3차 발사 일정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에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3차 발사는 뭐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그 한넛 전문가로 구성된 지금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나로 2차 발사 실패를 공식 확인하고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 조치를 적절히 수행한 후 3차 발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현재 그 원인 규명하고 개선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네. 그 나로 3차 발사는 아마 그 내년 중에 상반기, 하반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내년 중에 실시될 거다. 이런 것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네. 자, 앞서 오늘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부인인 변중석 여사의 3주기 제사가 있다라고 산업계 일정을 좀 알려주셨는데 오늘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는 어떤 지표 발표 일정이 있는지요? 네, 그렇죠. 이번 주는 뭐 큰 거시경제 지표 발표는 없지만요. 네. 그 뭐 경제 현황 및 그 재정 운영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소소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일자별로 보면 우선 16일에는 그 관세청에서 그 7월 수출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요. 뭐 7월에도 지금 수출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다 보니까 뭐 6월에 이어서 그 적지 않은 규모의 무역 흑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17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그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또 18일에는 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또 17일에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그 위기관리 대책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또 19일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나오는데요. 그 금융감독원에서 그 6월 말 그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수치를 공개하고요. 네. 또 20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6월 말 그 통합재정수지를 공개하고 또 같은 20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2분기 중 외국한 은행의 그 외환 거래 동향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뭐 특별히 정치권의 경우에는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 포함해서 신임 장관들 청문회 때문에 또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주요 일정까지 알아봤는데 오늘 이슈는 서울현대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줄기차게 기술적 반등 시도했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7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 가장 큰 악재였는데요. 소비 심리 지수는 예상치도 웃돌고 전월보다도 좋았었고 또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턴을 하면서 플러스 쪽으로 말이죠. 디플레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이 다시금 확인되면서 뉴욕 증시는 플러스 마감을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주 만에 약세로 반전해서
8.5% 이상 주간 단위로 하락하고 있는데 기술주가 계속해서 부진해서 나스닥의 부진도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먼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 우리 증시, 하지만 주말에 반등하지 못한 뉴욕 증시 보고 꼬리를 내릴까요? 아니면 우리 증시 힘으로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갈까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